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 수해 복구 지원을 나간 해병대원이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의료개혁이 의료 대란을 불러왔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유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참가자들이 조기 퇴소하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던 잼버리 사태. 박빙 승부라며 재벌 총수들까지 대거 동원했지만 사우디에 참패했던 부산 엑스포 유치전. 불과 8개월 만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포항 앞바다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불공정과 무능, 비상식으로 점철된 지난 3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돌아볼 줄을 몰랐습니다. 항상 남 탓, 야당 탓, 전 정권 탓이었고 분열의 언어는 결국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주권자인 국민위에 군림하려던 헌법 파괴자에 의해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온 날로 역사는 기록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연소입니다. 이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새기고 태연히 TV토론장까지 나타났던 윤 전 대통령을 많은 유권자가 거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임기 전부터 무속 논란에 휩싸였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국정에까지 관련자들을 계속 개입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심지어 내란 국면에서까지 등장했던 무속 논란을 김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년 전 열린 국민의힘 경선 TV토론회.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의 손바닥에 한자 임금 왕자가 3차례나 포착됐습니다. 지지자가 써준 거라고 둘러댔지만 왕자 논란은 다음 행보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인데 제가 몇 호에 사시는지 이름이 누구지도 모르고. 대선 선거 캠프에는 뜬금없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등장했습니다. 후보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선 논란이 불거졌는데 김건희 여사 회사였던 코바나 콘텐츠에 고문직함을 썼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대통령 스승을 자처한 역술인 천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산유국의 꿈을 갖고 띄운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는 공교롭게도 천공 강의와 시차를 두고 이뤄졌습니다.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업계 쓰고 석유 많아요. 무속인은 아니지만 자칭 지리산 도사 명태균 씨의 존재는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윤 대통령을 장님무사로, 김 여사를 안진뱅이 주술사로 불렀다던 명 씨. 대통령 부부와 수십 차례 연락하면서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10,000명을. 아니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그러니까. 무속의 그림자는 심지어 12.3 비상계엄에도 일렁였습니다.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무속인을 찾아 군인들의 운세를 물어온 데다 본인이 점집을 운영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나와 뭔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번번이 상식을 뛰어넘는 무속 의혹을 몰고 다닌 윤석열 전 대통령. 결국 국민 상식에 막혀 직을 박탈당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호 당원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기까지 국민의힘은 중요한 고비마다 민심보다 당심을, 무엇보다 윤심을 따랐습니다. 파면 결정까지 나고 나서야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골몰한 건 윤 전 대통령 감싸기였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국민의힘의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여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대선 1등 공신 중 한 명이었지만 정계 입문 때부터 윤 전 대통령과 기싸움을 벌이다 결국 밀려난 모양새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번번이 당대표는 친윤계가 차지했고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최측근인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한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대놓고 나가라고 요구했고 한 전 대표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른바 체리따봉 이모티콘, 그리고 90도 폴더 인사, 윤 전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의 수직적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대통령이 부하처럼 여겼던 여당은 감히 대통령의 위헌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고작 18명이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은 거부했고 대통령이 잘못한 거라고 말한 당대표는 쫓겨나듯 물러나야 했습니다. 여당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도 또 다시 친윤계 일색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체포 위기에 놓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길거리로 나섰고 지도부는 대통령 방어를 위한 억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의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은 적으로 대하고 여당은 부하로 여겼습니다. 직언을 하기도 어려웠고 직언을 듣지도 않은 윤 전 대통령은 결국 파면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른바 1호 당원 윤석열을 제명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멈춰섰던 수사도 이제 더 이상 경호상의 이유 같은 구실을 댈 수 없어졌죠. 공천 개입 의혹,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윤 전 대통령 부부 앞에서 멈춰섰던 수사들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가장 큰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전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주고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당 공천에 개입해 특정 후보의 공천을 도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총장이 궁금해하니 조사를 서두르라는 명 씨 통화녹음 파일과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자료를 보내면서 나눈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통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낭송이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검찰은 작년에 이 자료들을 이미 확보해놓고 윤 전 대통령 부부 직접 조사를 미적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도 연루된 사건이라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 수사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반 넘게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에 공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도 남아있습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 여부를 넉 달 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범들은 어제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나오면서 검찰이 김 여사 재수사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제 정치권은 본격적인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은 60일 뒤인 6월 3일이 유력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관위에 대통령 거리를 통보함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 즉 조기 대선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며
각 부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 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총리는 노태학 중앙선거위원장과 통화해 대선을 잘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고 선관위에 대통령 권리 사실도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권리 사유를 확인한 선관위는 곧바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선거법상 조기 대선은 대통령 권리 뒤 60일 안에 치러져야 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60일을 꽉 채워 선거일을 잡은 전례대로라면 4월 4일부터 60일 뒤인 6월 3일 화요일 21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표해야 하고 각 당의 후보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 다음 날부터 선거 전날까지 22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어집니다. 조기 대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착수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당대표직을 사퇴한 후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장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60일 이내 오는 6월 3일 전에 치러지게 됩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여야의 대선 준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예. 먼저 야권부터 보면 사실상 대선 준비를 시작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사실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미 파면 전부터 대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쯤, 다음 주 초에는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 차원에서 크게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공식 출사표를 던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룰 정하고 선거인단 모집하는 데 한 4, 5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말쯤이면 당내 선관위 구성이 확정이 되고 설치가 돼서 경선 절차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 외에 야권, 민주당 내에서는 김경수 지사나 김부겸, 또 김영록 지사, 김두관, 김동연 이런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 그렇게 보면 4파전, 5파전 정도의 경선이 치러질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내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대선에 대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져서는 안 될 선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승리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 전략으로 내세운 게 이제 반 이재명 구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겠죠. 또 이 파면 국면에서 친윤계, 친한계 갈등의 골이 깊어졌잖아요. 또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까지 벗으면서 이제 이재명 때리기만으로 되겠냐. 또 당의 분열도 깊은데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여권의 주자들이 오늘 낸 메시지들을 보면 대선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당이 통합을 해야 된다라면서 통합 메시지를 많이 던졌습니다. 속내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건데 그렇더라도 국민의힘이 이제 정비 수습을 하고 다음 주면 국민의힘도 대선 구도에 접어들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바뀐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도 관심사인데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고 역할을 하는 거를 국민의힘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후보 선출에 관여하거나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당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최대 기간을 봐도 60일 후에는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측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국민의힘이 될 수 있다, 이런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오늘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갔는데 윤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당이 승리하기 바란다,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해요. 이런 걸 듣고 있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요지를 낭독하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와 대통령 측 양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대화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했어야 했고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선고요지를 낭독하다 말고 돌연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관용 그리고 자제라는 두 단어에 힘을 주어 명확하게 낭독했습니다. 문 대행은 이어 반대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갈등을 민주적으로 풀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갈등의 책임은 양쪽에 있지만 결국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꺼내든 윤 전 대통령은 파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지난 22대 총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선거 결과가 자기의 의도와 달랐다고 해서 야당을 지지한 국민 의사를 배제하려고 시도해선 안 됐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여야의 대립과 진영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헌재는 정치권을 향해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 또 선거에 대한 승복 등 헌법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삼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실시간 뉴스로 타전하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불만을 가진 미국인들은 한국 법관을 잠시만 빌려달라는 댓글을 달기도 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소식은 실시간으로 해외에 전해졌습니다. I'm John Rawls with breaking news from South Korea, w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in favor of removing impeached President Yoon Suk-yeol from office. AP통신은 군대를 국회로 보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헌법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좌절됐다고 전했고,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길이 열렸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평가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민과 국회에 이어 사법부도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됐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독주와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미국 국민들은 한국의 탄핵 절차를 주목해야 한다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법관들을 빌려주면 안 되겠냐? 트럼프 탄핵만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공감을 받았고, 한국이 할 수 있다면 미국도 할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탄핵 심판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한국의 탄핵 과정을 미국에도 적용하라는 댓글들이 종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습니다. 중국 주요 포털에서도 윤석열 파면이 검색어 1위에 올랐고 한국인들 축하한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본도 긴급 자막을 내보내며 헌재의 결정을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은 차기 대선 일정에 주목하며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과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비중 있게 보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을 놓고는 혼선이 있었죠. 25%라고 했다가 26%가 맞다고 했다가 다시 25%로 수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는데요. 상호 관세 발표에 뉴욕 증시가 폭락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곧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자칭 미국의 경제 독립 기념일이라며 직접 도표를 들고 상호 관세 부과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무려 14개 나라의 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숫자와 달랐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혼선이 계속되자 백악관은 오늘 행정명령서에서 이들 나라의 관세율을 슬그머니 수정했습니다. 한국은 26%에서 다시 25%로 정정됐는데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을 감안하면 관세율 1%는 2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왜 수정했는지 설명도 없었고 수정했다는 안내조차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상호 관세율을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따져 절반을 할인해주는 허술한 계산 방식으로 책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올림을 하거나 반올림을 하다가 벌어진 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계산법이지만 세계 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미국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3조 달러, 4천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곧 호황을 누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tariffs, they've been set, and it's going to make our country very rich. 또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도 빠르게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25% 관세에 이어 이로써 한국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 모두 관세를 받게 됐습니다. The chips are starting very soon. The pharma is going to be starting to come in, I think, at a level that you haven't really seen before.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가 비상사태라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먹구구 졸속 논란 속에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오히려 미국 경제를 비상사태로 내몰 것이라는 분석에 미국 언론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트럼프 관세에 출렁이던 우리 금융 외환 시장은 오늘 또 다른 변화를 맞았습니다. 불안하던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30원 넘게 급락하면서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외환 딜링룸은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급격한 하락을 반영하면서 낙폭을 키우면서 출발한 상황에서 11시경 헌재 결정을 앞두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 주간 환율은 1,434.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32.9원이 떨어진 겁니다. 하락폭이 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원화가 약세를 벗어난 셈입니다. 이번 주 초엔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아 위기감을 불러왔지만 기다려온 헌재의 선고 일정이 공개된 뒤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돼서 불법적인 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3일 1,400원대였던 환율은 그 뒤 고공행진을 거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달러의 강세는 세계적인 현상이었지만 유독 원화는 더 취약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짓눌렸기 때문입니다.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한 30원 정도 올라간 거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환율은 1,210원까지 치솟았다가 파면된 직후 1,150원대로 50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도 탄핵 선고 시점에 반짝 상승을 기록해가며 2,460대를 지켰습니다. 미국발 상호 관세에 뉴욕 증시는 폭락했지만 우리는 경제적 불확실성 우려가 줄면서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그간의 국제사회의 우려를 씻기 위해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은행 등의 서한을 보내고 국가 시스템이 질서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희입니다. 타이레놀. 머리야.
서울 여의도 윤중로의 모습입니다. 벚나무가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고요. 이 봄을 기다린 시민들은 추억을 남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벚꽃은 작년보다 3일 늦었지만 평년보다는 4일이 빠른 기록인데요. 현재 전국의 벚꽃 현황을 보시면 수도권 지방까지 벚꽃 물결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하동과 진해 등 남해안은 이미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벚꽃은 개화 3, 4일 뒤 절정을 보이는데요. 서울의 경우 다음 주 초중반쯤이 되겠습니다. 식목일인 내일은 비도 내리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중부지방에 5에서 20mm, 남부지방은 5에서 10mm 안팎이 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내일 곳곳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5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기가 다시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작년 12월 3일 밤부터 지금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들을 훗날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날들 중 하나로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오늘을 이뤄낸 주인공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을 모은 시민 여러분입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된 오늘, 잠 못 이루던 날들에서 벗어나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늘에 연결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